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원호입니다. KBS 부산 해양기획 3부작 미래를 항해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스마트 항만과 친환경 선박의 등장으로 달라지는 산업과 또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혁신의 중심엔 클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해양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력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대학교 최종호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해운협회 김세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해양기획 3부작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클린 에너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난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링에서 가장 많이 찾은 단어가 이상기후,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업계에서 체감되는 선박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김세현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크게 IMO 규제와 EU 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MO 규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는 CII라고 하는 그 규제인데요. 24년부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그 육상에서는 1.8km 해당하는 거리고요. 이걸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것을 규제하는 규제고요.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선박은. 그래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1년 이상 2등급을 받게 되면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박이 운항하지 못할 수 있고요. 두 번째 IMO 규제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라고 하는 EEXI라는 지수 규제인데요. 선박의 지금 디자인, 그다음에 엔진 상태들을 기준으로 이 배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할 것인가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좀 교체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 72.4%의 선박이 감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IMO 규제를 약간 요약을 하자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승인을 받아라. 네. 그래야지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제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IMO가 이제 국제 해사 기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규제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EU 규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EU 규제는 약간 IMO 규제와 결이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두 가지 규제로 또 이제 요약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마리타임 EU ETS라는 이제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이제 5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24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유럽 EU 주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지금 배출 기준은 매년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24년은 40%, 25년은 70%.
그 이후에는 100%의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퓨일 EU 마리타임이라는 해양 연료유 규제가 되는데요. 네네. 이 규제의 특징은 그 연료의 전주기, 다시 말해서 연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모든 탄소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규제고요. 예. 이 규제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요. 반대로 기준 이하로 배출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쌓아서 나중에 벌금을 내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차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머스크나 MSC 같은 유럽의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런 규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페널티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종합해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그다음에 지금 EU, IM 규제로 현재 뭐 수소나 암모니아, 메탄 네. 이런 이제 친환경 연료에 대한 개발뿐만이 아니라 엔진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대응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측정 방식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결국은 이 탄소 배출량을 적게 덜 배출하라 이건데 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연료, 클린 에너지 오늘 주제인데 자,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최종호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클린 에너지의 정의는 일단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 연료에 탄소가 없으면 결국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 배기가스에도 CO2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예. 결국 클린한 에너지라는 의미로 봐서 이제 무탄소 연료 에너지를 이제 클린 에너지라고 보통 통칭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구글링이나 이렇게 해서 클린 에너지를 치면 대부분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결국 전기 에너지가 클린 에너지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배터리로 운항을 하는 건 대형 선박에선 좀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C가 없는 연료를 봐야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죠. 수소. 예. 네네. 근데 그 수소의 단점이 수소는 원자 기호로 보면 가장 작은 원자입니다. 예. 결국 핸들링하기,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원소고요. 그래서 수소 이송이나 저장할 때 약간 기술적인 혹은 비용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 수소를 가지고 탄소가 없는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게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이런 네. 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정철 원장님, 이 클린 에너지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료마다의 이 장단점이 있겠죠. 기술 개발할 때 있어서 요거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친환경 연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친환경 연료를 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맞아져야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즉 네. 연료 공급이 잘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그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비료의 주 원료로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예. 이야기는 해상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연료보다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하 한 33도 정도에서 압력 용기에 저장돼서 유통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안전성이 다른 연료보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추진용 엔진 또는 예. 발전기용 엔진 등은 지금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후내년 한 25년 정도면 충분히 상용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메탄올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건조되어서 울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그 이야기는 이미 메탄올 사용하는 선박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1위의 해운 선사에서도 이 메탄올을 이용해서 앞으로 선박을 많이
운항하겠다고 이렇게 선언까지 했죠. 예. 그런데 메탄올 역시 온실가스인 CO2를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C는 이미 그 포집에서 쓰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봐지는 것이고, 예. 뭐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이렇게 메탄올을 이용하는 선박은 더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점을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메탄올을 그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즉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박들이 예. 요구해도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네요. 원하는 그렇죠. 만큼. 예, 그렇죠. 이거 역시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는 누가 뭐래도 최종의 그 무탄소 연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수소는 아주 아직까지 핸들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 기술적 난이도를 해소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연료 관련해서 이제 여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연료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련된 뭐 저장이라든지 또 안전, 또 이송 모든 것에 이 관련 기술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이 개발 상황, 지금의 현황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해운 업계입니다. 필연적으로 연료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김세현 소장님, 해운 업계가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계신지요? 네, 뭐 선사에서는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이제 크게 뭐 4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여서 탄소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그 저희 뭐 흔히 보는 이제 폐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오 혼합 연료를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연료는 현재 엔진에 써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료를 확보해서 현재 있는 엔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선박이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 하는 네. 경우에는 친환경 뭐 추진선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엔진 자체를 개조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4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어쨌든 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적은 방법, 특히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친환경 규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선박이 최선이 되지 말아야 되고 앞에 뭐 배정철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친환경 연료 서플라이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는 항만을 찍어서 이제 기항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부산항은 이제 세계 2위의 환적 컨테이너 항만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수출될 화물이 꼭 부산을 와야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좋고 친환경 연료가 서플라이가 잘 되고 하는 항만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적 컨테이너 항만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규제가 많아질수록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운항의 효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운항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항만을 선사에서는 선택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적 화물 2위 항만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대비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기술 개발만큼이나 말씀하신 대로 항만에서 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전원 공급 여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자, 최종호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부산항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느냐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는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럼 에너지 산업의 특징은 결국 인프라 사업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연료전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보면 초반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막 기술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항상 나왔던 이슈들이 충전소 부분입니다. 네. 결국 배도 어떤 연료가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충전소, 벙커링 관련된 부분이 갖춰져야 이제 전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자연에서 저희가 구하기 쉬운 에너지는 아닙니다. 네. 이 세 개가 다 결국 생산을 해야 되는 에너지입니다. 수소나 암모니아나 메탄올 다 결국 생산이 따라줘야 되는 에너지다 보니
이 결국 벙커링 하는 곳에 생산 설비도 같이 있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구축이 되어야 비용 효율적인 입장에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약간 이제 욕심을 부리면 과거에 이제 LNG가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LNG 관련돼서 기술은 한국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네. 근데 LNG 운반선은 저희가 높았었는데 LNG 추진선으로 넘어오면서 LNG 벙커링 관련돼서는 싱가포르 항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LNG 벙커링 관련돼서 교육은 싱가포르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를 보면 저희가 어떤 에너지가 무탄소 에너지가 메인이 될지 모르지만 예. 저희 부산에서도 이런 거를 하나 리딩하는 형태로 해서 좀 잡으면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연료의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서 기술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와야 상용화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과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새로운 질서들이 형성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군요. 자, KBS 부산 해양기획 3부작 클린 에너지의 특성과 또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지만 앞서 나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조선 강국들이겠죠. 자, 최종 교수님, 이 국가들, 그러니까 업계 리딩 컴퍼니들이에요. 이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친환경 분야에 이제 적극적인 대륙이 어디냐 입장으로 보면 예. 유럽이 아무래도 제일 그 부분에서 미국보다도 더 선진적으로 오히려? 하고 네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유럽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연구소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벤처 기업 같은 데서 친환경 관련돼서 약간 굉장히 먼 미래 보는 이런 쪽에 관련된 기술 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IP를 등록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도가 들어가면 이제 대표 기업들이 그 IP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형태로 해서 규제와 발 맞춰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은 무탄소 클린 에너지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 입장으로 보면 LNG를 예를 들면 지금 LNG 시장에 보면 LNG 관련된 대부분의 특허들은 프랑스나 이제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예. 저희는 그 특허 베이스에서 제조 강국 베이스로 지금 조선업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클린 에너지로 이제 시장이 변할 때 기존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된다면 아마 유럽의 IP를 가지고 저희가 제조하는 이런 산업군이 유지될 수 있고요. 아직은 언노운이지만 저희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IP를 유럽에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업화를 하면 네. 결국 유럽이 리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선도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 앞서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사업화를 이루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들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고 우리 그 제조업의 그 특성들을 넘어서 현 트렌드에 맞는 좀 유연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세훈 소장님, 이 독일이나 덴마크,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조선의 강국의 여기 기업들, 뭐 저마다 갖고 있는 친환경 기술들 주력 분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파급력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연료 개발 현황, 네. 그다음에 엔진 개발 현황 두 가지가 될 것 같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만, 바르질라, 뭐 롤스로이드 같은 기업에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산은 노르웨이, 중국, 스웨덴 그런 국가들에서 현재 연소가스 포집에서 얻은 CO2를 이용한 이 메탄올을 생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암모니아 엔진 좀 이제 허들이 좀 높죠. 네.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용화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수소 엔진도 이제 뭐 현대중공업, 바르질라, 그다음 만 등에서 뭐 현재 22년도 중속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발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수소의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현재 규제도 아까 말씀드린 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연료별로 그 엔진에 대한 기술이 강국들이 좀 다른데 좀 눈길이 가는 것은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워딩하면서 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중에서 우리도 뭔가를 하나 선택과 집중한 게 좋을지 여기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떤 친환경 연료가 대중화될 것인가, 그렇죠. 어디에 타겟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는 뭐 조선소에 발주돼 있는 선박들을 보면 대부분 메탄올 추진선이 친환경 연료로 가까웠기 때문에 당장 뭐 몇 년간의 대응을 하고 개발을 한다면은 메탄올이 맞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더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뭐 암모니아에 대한 포집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자, 최종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이제 기술과 여러 가지 연료들 상당히 어렵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게 저장 탱크 기술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그 LNG 선박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에서 솔직히 탱크를 개발했어요. 오스 타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양의 LNG를 저장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탱크가 원형이죠.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 사진들 이렇게 보면 다 원형 탱크로 돼 있는, 그렇죠.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형인 모스 타입의 LNG를 실으면 이제 비용적에서 단점은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배는 직선으로 돼 있는데 구인 걸 싫다 보니까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공간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이제 GTT라고 하는 이게 원천은 프랑스 가스공사에서 출발한 회사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서 탱크의 선박의 헐을 탱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탱크가 직사각형형으로 돼 있죠. 이게 잘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제조는 조선소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했습니다. 제조 자체는 생산은, 생산을요. 예. 탱크에서 키는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 163도를 싣고 다니니까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된다. 요 두 가지가 기술의 키인데 요 마크 3 타입하고 에노 그룹이 두 개가 서로 우위점이 좀 달라왔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우리나라 조선소 양쪽에 따로따로 라이센스를 맺고
해서 예. 서로 경쟁을 부추겼죠.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조선소는 그거의 기술 고도화를 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는 예.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원천 기술은 GTT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척당 약 100억 불 정도의 100억이요. 예, 100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라이센스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열척을 했다. 예. 그러면 열척에 들어간 게 이제 1,000억이 되겠군요. 예. 100억씩. 예, 그 정도가 그냥 계약하면 바로 그냥 나가는 형태로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액체 수소 탱크 입장으로 보면 최초의 액체 수소 탱크는 가와사키 중공업 일본에서 네.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일본으로 고베로 옮기는 그 운송선에 결국 똑같이 모스 타입, 구형 타입으로 해서 네. 액체 수소 탱크를 개발해서 지금 초기 운영 중입니다. 예. 자, 그 베이스에서 다시 GTT가 멤브레인 타입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경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예.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이고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가질까? 그러니까 아까 GTT의 그 라이센스 비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네요. 예. 얼마 전에 카타르 에너지와 저희가 이제 수주 계약을 맺었을 때 그럴 때도 금액이 그만큼 이제 나가는 그냥 거고요. 바로 그냥 바이패스 돼서 프랑스로 가는 건 이게 구조입니다. 독점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군요. 예. 자, 배정철 원장님. 자, 우리가 가진 강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설비나 또 생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예, 현재까지 단연간 우리나라가 그 조선 1위국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 와서 생산 건조 척수나 생산 양 캐파로 봐서는 중국에 지금 이제 딸리고 있습니다만 예. 친환경 선박, 고부가치 선박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우위를 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는 단연 대한민국 부산이 최고이고요. 예. 그럴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부산에는 좋은 조선 기자재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대학도 가장 잘 이렇게 집적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노동력으로는 아주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화된 노동력이 그 대학과 연구소가 있음으로써 그 가능하게 되고요. 또 고품질의 제품 생산도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 및 기자재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 규제가 이렇게 강화될 때 예.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으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앞으로 가장 그 경쟁력 있는 연료가 암모니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암모니아 엔진 관련 기자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함으로써 네, 네. 우리 그 GTD 반민고사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반성하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친환경 연료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은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KBS 부산 해양기획 사무자 미래를 항해하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친환경 연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 시장의 변화도 이렇게 발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선해양산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성 때문이겠죠. 부산의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기자재들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 걸 써야지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냉철하게 단가가 싼 것들 또 효용성이 높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김시현 소장이 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리나라 기자재, 조선소 이렇게 이용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에 짐을 실는 화주가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직구한 화물에 대해서는 제가 화주가 되는 거죠. HMM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화주가 HMM이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반영을 했으면 어디에 또 반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존에 구입한 물건의 운송비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수백, 수천 명의 화주들의 모든 동의를 받으면서 HMM이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느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컨테이너 선사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스공사, 포스코 발전사들의 운영 한 10년, 15년 계약 기간이 있는 선박들이 있어서 이런 선박들은 충분히 옵션을 화주랑 선사랑 더 나아가서 조선소랑 기자재 업체랑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는 당시에 LNG 선박을 한 번도 건조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사 또한 LNG 선박을 운항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가스공사에서 우리나라 선사와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LNG 선박 건조의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공사 전용선뿐만이 아니라 약 100여 척의 LNG 전용선을 운항하는 현재 세계 5위의 선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소가 건조하고 그 기자재가 반영되고 그런 선박이 표준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데 추가를 해서 화주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발전을 위한 90년도의 가스공사 선택은 정말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발전사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 어떤 걸 수입해서 팔겠다, LNG를 수입해서 팔겠다, 아니면은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해가지고 발전용에 쓰겠다, 이런 식의 승인을 다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비용이 저렴한 거를 담당자나 공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현재 상황이 지금 미래를 위한 도약, 미래를 항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말씀하신 현재 우리나라 기술, 조선 그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고 좀 공기업과 국민기업인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 이런 장기적 비전에서 같이 협조해 나갔으면 네. 합니다. 그 김시현 소장님이 그런 전제 조건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화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개발할 때는 가스공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과 우리 사람들, 우리 기업들,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관에 좀 경직된 이런 문화나 이런 사회적인 풍토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 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배정철 원장님, 여기도 한번 해보죠.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또 된다면 또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그 우리가 그 사회적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그 기술로 제품이 생산되고, 생산된 제품이 현장에 채택되고, 예. 이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그 각 부분에 맡은 그 플레이어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국가적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탄소화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난 2021년 기준을 보면 부산항 미세먼지 감축이 처음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 달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 무탄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네. 또 그런 선박이 들어왔을 때 벙커링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고, 예. 또 미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부산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 그 인프라를 바꿔줌으로써, 즉 부산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정책적 주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만 물류가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이 거의 80%가 해운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 해양 규제에 따라서 항만들은 또 선박 그 선사들은 또 해운회사들은 이거 포기할 수 없겠죠. 당연히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얘기를 돌렸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국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최 교수님, 그러면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 기술이 어떤 기술, 그러니까 어느 레벨의 기술이냐부터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나 연구소가 주로 하는 원천 기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기업들이 주로 하는 이제 상용화 기술 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암모니아하고 메탄올 관련돼서는 원천 기술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제 패키징 기술 베이스로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키징 기술은 결국 기술이 대충 보편화가 많이 돼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고부가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비싼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은 에너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LNG보다 더 비싼 고부가 가치를 얻으려면 결국 수소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원천 기술에 좀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리면 수소는 아직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저장용기 기술 부분입니다. 결국 GTT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예. 지금 시작을 했으니 저희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액체 수소 관련된 저장용기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50도 이하의 그 기자재 부품들, 열교환기, 그다음에 밸브, 예. 펌프, 또 거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들은 또 희한하게 이중배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들은 결국 럭셔리 부품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를 만들면 더 많은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비싼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 업체군은 이런 쪽에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약간 선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 입장에서 보면 수소를 연료로 쓴다면 결국 엔진이 뭘 쓰냐가 중요하겠죠. 예. 네, 현재 기술로 보면 연료전지가 아마 보편적인데 연료전지의 단점은 대형화를 하긴 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안선에 가까운 배나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발전 시장 쪽을 보면 예. 수소 가스 터빈도 지금 쓰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터빈이 배에 이러면 약간 어색할 것 같은데 해군에 있는 군함에 들어가는 추진은 거의 가스 터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가스 터빈 엔진이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된다면 아마 그쪽 관련돼서 저희 쪽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연료전지 베이스로는 조그만 배 입장으로 하고 엔진 쪽도 물론 개발을 해야겠지만 이게 세 개 중에 이제 엔진하고 가스 터빈 중에 어느 게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서가느냐에 맞춰서 예. 관련 기자재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관련 부품 관련된 거를 개발하는 게 아마 저희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기술 관련된 것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한 가지를 연료나 관련 기술들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뭔가 하나를 또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같네요. 예, 지금은 저희 그냥 쉽게 주식으로 얘기하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게 지금 언급된 세 개의 연료 중에 단기적으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가 대세인 건 맞아요. 네네. 근데 2030년 이후 시장을 보면 과연 이게 수소냐 아니냐는 약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원천 기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년 뒤를 보고 개발을 해야지 예. 맞출 수 있어서 이제 그 입장으로 보면은 선점하는 입장으로 보면 수소 선점 쪽으로 좀 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 교수님께서 증권을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해양에 불어온 이런 전환, 큰 변화의 바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배정철 원장님부터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오늘 우리 친환경 선박을 위한 클린 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선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기술은 친환경 기자재입니다. 즉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장치 및 그 주변 부품 기자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정부의 많은 지원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대기업인 조선소에 지원하는 것이 좀 우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조선 기자재 산업으로 지원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개발 생산된 조선 기자재가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경쟁력을 가질 때 네. 노동지박적인 조선 산업의 특성으로 국내에서 선박 건조하는 양이 줄어들고 예. 외국에서 선박 건조를 늘린다 하더라도 즉 어디에서 배를 짓든지 간에 그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는 대한민국 특히 부산에서 개발 생산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예. 선박에 공급된다고 하면 국가 전체적인 조선 산업의 세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필수 기자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디서 뭐가 만들건 간에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최종호 교수님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지금 클린 에너지가 이슈가 된 이유는 결국 지구 온난화. 온난화도 이제 옛날 말이죠. 지금 요새는 이제 지구 열대화라고 예, 하는데 네. 지금 오늘 날 녹화 기준이 11월인데 제가 지금 더워서 반팔을 입고 올 정도로 20도가 넘어요. 예, 낮 환경이 기온이. 예, 많이 예. 좀 변했습니다. 결국 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이제 해양 쪽까지 이제 와서 저희도 급변하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네. 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결국 이제 수익을 내려면 결국 기술 개발 베이스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력 확보는 중요하지만 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산에서는 지금 올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예. 이 RIS라는 사업 안에 클린 에너지가 한 꼭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과 필요한 인재를 이제 시하고 기업하고 대학이 모두 연합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베이스로 해서 클린 에너지 하면은 특히 항만 쪽은 부산이 전 세계적으로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세현 부장님, 가장 바람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해양에 불어온 에너지 그 전환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앞에도 물론 나왔던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종합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부산항에 관련된 겁니다. 저는 부산항이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후퇴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머스크가 그 친환경 연료 메탄올의 서플라이 체인을 아까 구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극동아시아 쪽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중국 기업이랑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에 부산에 있던 머스크의 환적 컨테이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중국으로 갈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산항이 이런 선박들을 잘 유치를 하면 어떻게 환경적 인프라를 만들어야죠. 서플라이 체인 빨리 만들고 예. 그 선박들이 들어왔을 때 육상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최선, 그러니까 아까 딜레이 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부산항이 좀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했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가스공사의 예를 90년대 가스공사 예를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조선소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아니 과감히 우리나라 기술이 반영된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발주되고 화주들이 운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화주, 선사, 조선소, 기자재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까지 합심해서 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합심한 노력을 통해 선점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뭐 답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BS 부산 해양기획 3부작 미래를 항해하라. 3주 동안 스마트 항만과 친환경 선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 에너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대 요구에 맞춘 항만의 변화, 또 신산업의 등장, 낯설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찬스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를 꿈꿔보겠습니다. 미래를 항해하라 3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